네. 그 사이버펑크라는 말이 있어요. 있는데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 이제 브루스 베스키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아시모프 그 잡지에다 계속해서 자기 글을 내던 사람이고요. 사실은 오늘 주인공은 사실 윌리엄 깁슨이긴 하지만 이 깁슨과의 약간의 그 간발의 차이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깁슨이 이 용어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시민권은 베스키한테 사실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브루스 베스키가 이제 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사이버펑크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썼던 소설 그 단편 소설 자체가 사이버펑크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을 썼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뭐 이제 이 윌리엄 깁슨에 대한 일종의 존중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의 어떤 뭐 그 존중 나도 존중해달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그 짧은 글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신디사이저 뮤지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나? 네. 예. ARP 2500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신디사이저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루던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신디사이저인지. 네, 옆에 있는 뭐 저 맥북은 보지 마시고 저 거대한 기계들을 요 시기에 80년대에 다뤘던 것이죠, 이 사람이. 네, 뭐 이걸 다 들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뭐 신디사이저 하면 이제 아름다운 소리도 나고 하는데 이 시기는 이렇게 정말 기계적인 그런 사운드, 합성 사운드라고밖에 느끼지 않는 이런 사운드를 이제 구현했던 것이죠. 딱 봐도 저런 기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런 뭐랄까 컴퓨팅 thinking 컴퓨테이셔널한 thinking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애플 원 같은 것도 당시에 나왔을 때 잘 다루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 때 이제 알바를 그런 매장에서 그런 PC들을 이제 파는 그런 알바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튼 이 소설가가 사실은 이런 이제 컴퓨팅이나 이런 파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아무튼 최초에 이 분이 이제 또 한편으로 뮤지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테크노 음악에 가까운 이런 이제 신디사이저를 다뤘다는 게 저는 흥미로워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애플 원이죠. 애플 2도 아니고 애플 원을 이제 매장에다 놓고 데모를 시연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한 무리의 그 10대들이 들어왔대요. 10대들이 들어오더니 뭐 자기가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갈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리부팅하면 되죠. 사실 리셋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개의치는 않았는데 그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화면을 보니까 어? 잘 돌아가는 뭔가 또 다른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잠깐 와서 그 컴퓨터를 자기식대로 해킹해버린 거죠. 그 원래 데모 돌아가던 것을 수정해버리고 해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뭐 명령어를 또 입력했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약간의 그 흥미를 느꼈대요. 아, 이 친구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와서 이런 어떤 데모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는 이런 악동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컴퓨터가 아니라 이런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주 가벼운 퍼스널 컴퓨터 혹은 노트북에 가까운 걸 갖고 다닌다면 이들은 어떤 악당들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대의 어떤 인물들을 이제 등장시키는 작품을 쓰겠다고 아시모프지에다가 이제 뭐 의뢰 내지는 이 아이디어를 줬던 거죠. 줬는데 그 편집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저도 뭐 바로 외우진 못하는데 그 친구가 미키라는 친구네요. 네, 미키라는 친구가 그랬대요. 내가 메인프레임 그 전문가를 만나고 왔는데 네 얘기는 말도 안 된다더라 하면서 계속 이게 퇴짜를 다 버리는 거예요. 메인프레임은 이런 거예요. 요 밑에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런 컴퓨터들이죠. 우리는 오늘날 너무 이제 퍼스널 컴퓨터에 익숙해져서 이제 저런 대형 컴퓨터들을 이제 상상을 잘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 시기까지만 해도 컴퓨터란 건 사실 이런 거지 뭐 이런 옆에 있는 저런 퍼스널 컴퓨터도 아니거든요. 지배적인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네 얘기는 헛소리란다 해가지고 그 사이버펑크라는 이 소설이 계속 유예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이제 베스키가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악동들, 뭔가 펑크키드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 악동들이 싸고 뭔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가볍고 누구나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갖게 된다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정말 난리법석이 일어날까? 이런 집중을 계속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써낸 게 이제 이 사이버펑크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짧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냥 인터넷엔 전문으로 올라가 있어요. 짧은 단편이라서. 제가 나중에 링크도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이건 뭐 SF의 얘기고요. 한편으로 기술 쪽의 얘기로는 재밌는 게 앨런 케이 같은 사람은 이미 72년도에 이 다이나북이라고 해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퍼스널 컴퓨터를 꿈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딱 보면 뭐 같습니까? 이게 딱 아이패드 같지 않아요? 아이패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실 메인프레임 예를 들어 컴퓨터밖에 모르던 시기고 심지어 이제 어떤 뭐 베스키 같은 그런 SF 작가가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편집장한테 이렇게 쪼크 먹고 이런 시기였는데 정작 컴퓨터 공학자였던 앨런 케이는 모든 일을 위해 그러니까 코딩이 없는 세계 코딩이 없어도 어린아이도 컴퓨터를 다루는 세계를 이미 꿈꾸고 그런 기계를 준비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다이나북이란 것은 실제로 이제 구현되지 못했죠. 못했으나 아이디어로는 남아 있고 논문에도 이제 실려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제가 이제 병렬로 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어떤 상상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문학적이기만 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이런 발명가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급진적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집장의 그 허들도 통과하지 못했던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실제로 앨런 케이의 마음속에 있었고 논문으로도 발표되었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떻죠? 우리는 아이패드 같은 이런 태블릿 PC로 거의 유사한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점점 더 노코딩 툴들을 이용해서 뭔가 컴퓨테이셔널 띵킹 같은 것을 훈련하고 있죠. 그러니 이들이 생각했던 이 세계는 50여 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악동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뭐 이제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막 괴롭히고 막 이상한 장난하는 악동들을 어떻게 그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빌리 아이돌이라는 그 펑크 락커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1975년인가 그때부터 활동을 언더로 하다가 이제 정식으로 앨범을 이제 82년에 내거든요. 예, 82년에 내서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그 음악 있잖아요. 그 뉴로맨서라는 노래 있잖아요. 중간에 나왔던 대기음악. 그게 이 사람의 음악이에요. 근데 이 빌리 아이돌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이거다. 이들이 바로 미래의 사이버펑크 키드다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의 이런 어떤 머리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곡이 아니라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펑크라는 최초의 이 짧은 소설은 이제 80년에 최초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고 초안이 있었고 83년에 이제 퍼블리싱이 되는데 이 사이에 이 애플 컴퓨터와 관련된 이 개인적인 어떤 경험, 그러니까 어떤 해커들의 그 침입에 대한 경험, 이 저자의 그리고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 펑크락커의 스타일, 이 두 가지가 이 저자의 마음을 이제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이 사이버펑크라는 소설을 만들고 사이버펑크라는 개념을 사실 초안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 재밌는데 빌리 아이돌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뉴로맨서를 너무 열심히 읽었대요. 그래서 너무 감복을 해가지고 93년에 급기야 이제 쇼크 투 더 시스템이라는 앨범을 통해서 난 뉴로맨서 스타일의 이제 작품을 만들겠어 해가지고 아예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사이버펑크 앨범을 만들어요. 자기 앨범 자체를. 근데 자기의 스타일을 사실은 최초로 이렇게 흉내내서 만든 쓴 소설이 사이버펑크라는 건 몰랐대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자기가 자기를 표절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 사이버펑크를 만들려고 했던 브루스 베스키는 적당한 인물이 없는데 빌리 아이돌도 너 딱 좋다라고 했는데 빌리 아이돌은 이후에 이제 그런 계열이고 서로 영향을 줬던 뉴 로맨스를 보고 난 뉴 로맨스 같은 그런 그 안에 나오는 사이버펑크 키드 같이 될 거야 해가지고 그 스타일을 흉내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본인이 이걸 안다라면 너무 웃기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브루스 베스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빌리 아이돌은 이걸 몰랐겠지 하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이 펑크라는 말은 진짜 그냥 붙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펑크 락적인 이 아이디어와 뭐 스타일에서 기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펑크는 기본적으로 반항적인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가 강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리와 규율의 힘,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어떤 부정, 해커들의 어떤 그런 발랄함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펑크는 단순히 그 근미래 그런 정보 뭐 감시 사회, 뭐 정보 통신 사회를 그린다고 해서 사이버펑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는 역시나 뭐가 있어야 된다? 펑크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여전히 드네요. 뭐 이 음악은 다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쉬는 중에 많이 들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이 사람의 초기 앨범은 전부 다 펑크 락이에요. 그냥 진짜 락이에요, 락. 락인데 요 앨범은 이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약간 인스트루멘탈 하기도 하고 예, 약간 좀 사이버한 정말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진짜 주인인 걸 모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브루스 베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가 이제 뭐 우리 윌리엄 깁슨 형이랑 싸울 건 없고 싸울 건 없고 사실 그 시기에 뭐 팻 카디건이라든지 루디 러커 그리고 윌리엄 토마스 퀵, 그레그 베어, 월터 존 그런 윌리엄스 이런 그 시기에 사실은 비슷한 소재로 이제 냈던 그 소설을 이제 출판했던 사람들의 게도 사실은 이 사이버펑크의 지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꼭 이것을 뭐 윌리엄 깁슨의 어떤 뭐 오리지널로 볼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 놓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마지막이 웃겼는데 근데 자기가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그 사이버펑크라는 소설을 꼭 쓰고 싶었던 이유는 그 시기에 그 젊은이들이 주로 이제 많이 봤던 그런 판타지 소설 같은 게 있는데 뭐 이런 코믹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나드 바바리안을 아주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고나드 바바리안 따위를 읽지 않고 드디어 우리는 사이버 스페이스를 무대로 한 그런 판타지를 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작품을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구적으로 빨리 낸 거잖아요. 내면서 그 비슷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작품들이 이제 같이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이 뉴 웨이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드디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드디어 당대의 기술적인 상황과 그리고 펑크 스타일 말 그대로 정말 반항 가득한 이런 어떤 뭐 스타일이죠. 그리고 10대의 어떤 열정 같은 게 표출되는 그런 스타일을 드디어 이 판타지 안에 들어가게 했었다. 드디어 나로부터 이 작품이 시작했다. 이런 이제 유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네, 이 사람이. 그래서 사이버펑크란 말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어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얽힌 사연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나 그래서 이런 사이버펑크라는 말 아래에 이제 여러 가지 펑크들이 계속해서 사실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전에도 물론 비슷한 작품들 다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그런 언어 행위가 생기는 건데 뭐뭐뭐 펑크라는 말은 다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장면은 뭘까요? 이건 미야자키 하야오의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잖아요. 이런 장르는 뭐라 부릅니까? 장르적으로 스팀펑크라 부르죠. 이 스팀펑크는 이유는 결국은 이 세계의 가장 주된 동력원이 스팀이고 그 여러 가지 기술적 상황의 가장 마지막이 이제 증기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오브젝트들로 이 세계관이 이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아니면 이런 거 매드맥스 같은 거는 어떤 펑크입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디젤 펑크에 가깝겠죠. 그렇죠? 여기 뭐 자동차 뭐 매니아들이잖아요. 이 디젤 엔진 매니아들이잖아요. 이것이 곧 힘이고 어떤 뭐 권력인 네. 그런 이제 세계인 거죠. 아니면 뭐 요런 게임도 있죠. 바이오쇼크. 이런 건 이제 일종의 그런 약물이라든지 뭐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뭐 육체적인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펑크물이라 부르는 거죠. 여하간 펑크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세계가 그리고 있는 주된 어떤 그 동력원 그리고 그 동력원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지형 그리고 어떤 주인공들의 어떤 관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어떤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해보는 그런 어떤 문제적인 인간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장르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 펑크라는 것은 결국은 반항아들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루스 베스키가 처음에 자기 애플 매장에 이제 그 난입한 해커들로 인해서 뭐뭐뭐 펑크 키드에 대해서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수많은 펑크들은 이후에 이런 반항아들을 소재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펑크는 왜 매력적인가? 이 윌리엄 깁슨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정정하게. 네. 그 이게 84년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아까 확인했는데 83년이더라고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83년에 나온 이 작품이 이제 이후에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계열의 이제 작품들이 영향을 계속 끼치죠. 그리고 뭐 사실은 그 전에도 영향 받았던 게 있죠. 사실 윌리엄 깁슨도. 근데 아마도 이제 이게 최초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모티브들을 이 사이버펑크가 다 담고, 그러니까 이 뉴로맨서가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전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본 것들은 뭐 저 공각기동대라든지 매트릭스 같은 작품이겠죠. 아니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로 나온 저 얼터드 카본 같은 것도 그 작품이겠죠. 비슷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정보 뭐 전내화돼 가지고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육체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어떤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어떤 그런 서사들이라든지 뭐 이제 뭐 바디 스와핑 그러니까 이 육체가 바뀌어서 이제 어떤 정신적 혼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아예 육체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정보로만 존재하는 그런 AI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음모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흔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뉴로맨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이미 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케이스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이 주인공은 이 처음에 시작이 어떠냐면 완전히 폐인이 된 해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해킹 도중에 이제 있었던 자기의 이제 실수 때문에 이제 이 해킹 능력을 완전히 이제 소거당하죠. 소거당해가지고 신체적으로 더 이상 이제 말 그대로 복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왜냐면 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신경 쪽을 막아버리고 닫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해커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한 상황에서 시바연에서 은둔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몰리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뭔가 의뢰를 주죠. 그리고 그 몰리 위에는 이제 아미티제라는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의뢰인 더 큰 의뢰인이 있는 것이죠. 보스. 근데 사실은 이 아미티제도 나중에 보니까 이 그 윈터 뮤트 같은 그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실은 조종당하는 그냥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이제 뭐 엮어 나가면서 이제 추적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 AI 어떤 AI 특정한 어떤 힘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AI의 음모 속에 이제 놀아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튼 자기가 이제 수술을 통해서 그 해킹의 능력을 다시 이제 얻게 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때 이 해킹은 신경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해커들 있잖아요. 코더들 이런 이제 해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묘사가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오늘날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클리셰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매트릭스 같이 이렇게 막 격자로 돼 있고 다 대부분 약간 추상화된 그런 블록으로 돼 있고 뭐 픽셀화 돼 있고 그런 이제 아이디어로 사실 묘사가 되어 있죠. 그 케이스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자기 해킹 능력을 이제 새로 복원하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눈을 감으면 매트릭스가 보일 것만 같았다. 완전 중독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야 드디어 나의 고향 이 매트릭스로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 주인공은 이 현실이 정말로 재미없고 정말 따분하고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로 대변되는 저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자유로 이제 인식하고 있죠. 요 얘기는 뭐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소설을 읽으면은 보통 이제 주인공들의 그런 이동이란 게 이동 감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뭘 탔고 어떻게 이동했고 몇 킬로가 지났고 그래서 드디어 카이로에 도착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탄불에 도착했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그냥 이스탄불에 갔다야. 네. 카이로에 갔다. 뭐 치바현에 갔다.
그냥 그 문장 하나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의 이동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약간 읽다가 이게 무슨 실제로 그냥 가상 공간 안에서 점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실제적인 인간이 그 안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심해 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뭐 그 안에 뭐 특정한 어떤 그 공간, 뭐 빌라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막 해킹을 하는 장면은 너무 막 섬세하고 자세해요. 그러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냐? 현실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예, 이 저자와 이 주인공의 이제 심리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묘사만으로 보면은 이 소설에서는 현실 공간이 더 사이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원래 그 우리 공간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워프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이버 안에서. 근데 오히려 사이버 안에서는 공간 감각이 있게 표현되고 이 실제적인 공간은 아예 표현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갔죠. 그리고 좀 재밌는 장면, 제가 좀 좋아했던 장면은 뭐냐면 이 몰리랑 이제 같이 약간 한 팀을 이뤄서 이제 해킹 저기 작전을 이룰 때였는데 이게 이제 심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아무튼 여러분하고 저하고 혹은 뭐 특정한 인간과 저가 감각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기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실제 이런 해커들, 뭐 사이버 카우보이들은 그런 거 유치해서 원래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몰리랑 이제 작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연결한 건데 몰리가 사실은 이전에 이 케이스랑 사실은 관계도 맺고 뭐 그러거든요. 뭐 사랑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관계도 맺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젖꼭지를 이렇게 탁 꼬집어요. 근데 그 순간에 케이스가 그걸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스를 이렇게 놀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생각을 뭐 80년대에 한 것이고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굉장히 많죠. 요즘은 뭐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뭐 to be another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되기라는 감각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이제 우리가 사실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소설에 뭐 아주 심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80년대의 그런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굉장한 그 환희를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우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 작품을 이해하는 구도는 육체가 없는 그 환희, 자유로움과 그리고 고깃 덩어리로서의 그 육체의 어떤 그런 이제 대결 구도가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설의 묘사예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육체를 떠난 사이버 스페이스의 환희 속에서 살아가던 케이스에게 그것은 타락이었다. 인류 카우보이로서 단골 술집을 들락거리던 시절엔 그도 어느 정도 육체를 경멸하는 엘리트적인 태도를 견지했었다. 육체는 고깃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케이스는 자신의 육체라는 감옥에 떨어진 것이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육체의 어떤 약간 육체 혐오가 오히려 드러날 정도로 이제 강하게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주제의식은 그냥 단순하게 뭐 사이버 스페이스는 뭔가 자유로운 공간이니까 이 현실의 육체를 예를 들어 이제 그냥 증오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작품의 배면에는 사실 그 전부터 이어오는 어떤 뭐 계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 계보가. 그 가장 큰 계보는 사이키델릭 계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60년대 히피들이 이제 그런 대마초라든지 LSD를 이용해서 자신의 육체를 막 초월하려고 했잖아요. 그러한 일종의 문화가 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요 상상력하고 굉장히 강하게 결합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때 이 육체 혐오는 다른 의미에서는 이 현실에 대한 혐오, 뭐 뭔가 이 더럽고 막 이 뭐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어른들의 세계, 그런 세계에 대한 혐오의 또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티머스 리얼이라고 이 사람 이제 대마초의 왕이잖아요. 예, 대마초가 아니라 LSD의 왕이잖아요, 왕. 원래 그 저기 임상의학 박사인데 그리고 이제 하버드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던 사람인데 학생들한테 그 LSD 나눠주고 막 LSD 합성하는 법 알려주고 이러다가 이제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고 이후에도 이런 환각제 관련해서 이런 끊임없는 그런 자기의 주장, 이 환각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논리를 펼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이제 LSD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논객이 된 거죠. 신처럼 수왕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비슷한 이상한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사람도 굉장히 뭐 문제적 인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이제 그 죽기 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게
사이버 공간이야말로 새로운 환각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Peace is LSD of 1900 그러니까 1990년대의 LSD는 컴퓨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연결되냐면 이 사이버펑크랑 실제로 아까 그 빌리 아이돌이 이제 93년에 그 저거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저기 자기 사이버펑크 앨범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같이 작업을 하게 이제 의뢰를 했던 사람이 티머스 리얼이랑 그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깁슨이든 이 사이버펑크적인 상상력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이제 흔적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이버펑크 문화라는 것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그런 이제 청년 문화, 이런 이제 환각제를 사용하는 청년 문화로부터 이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저기 문구를 다르게 합니다. turn on, tune in, drop out. 원래는 이제 이게 그 LSD를 사용할 때 그 이제 일종의 뭐 캐치프레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몸을 열어라. 그리고 뭔가 그 환각 공간 안에 몸을 조율해라. 그리고 몸을 버려라. drop out. 이렇게 이제 그 캐치프레이를 만들었는데 이 PC 이 디지털 공간 뭐 사이버펑크 공간에서는 이제 turn on, boot up, jack in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합니다. 뭐 굳이 해석하자면 뭐 아무튼 몸을 열고 부팅업 하고 동시에 플러그 인 해라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들에게는 이제 그 한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이 환각제와 관련된 그런 좌절도 있잖아요. 그런 운동들의 좌절이 있는데 그 좌절을 이 PC 문화, 뭐 사이버펑크적인 상상력에서 이제 보았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작품 안에서도 그 이제 작가가 뭐 대충 정의해 놓은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는 이렇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란 무엇인가? 세계 각국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수학적 개념을 배우는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환각 상태. 환각이란 말을 쓰죠, 이미. 신체 내부에서 작동하는 모든 컴퓨터의 자료 창고에서 추출해낸 자료들의 시각적 재현,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성, 정신이 위치한 공간이 아닌 공간과 데이터의 성당과 무리들이 존재하는 수많은 빗줄기, 멀어져가는 시가지의 불빛처럼 뭐 이런 이제 표현으로 이제 사이버 공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통점을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뭐 비슷한 이제 작품으로는 필립 K 딕도 비슷한 작품을 하나 썼어요. 뭐 이분이야 원래 마약도 많이 하신 분이라서 뭐 당연한 거겠지만 특히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옛날 그 작품은 또그 작고 검은 상자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요게 근데 이제 퍼블리싱이 1990년으로 되는데 쓰여진 게 몇 년도인지 제가 아직도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저 수정해 놓을게요. 아무튼 퍼블리싱 90년대인데 사실 그 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미래에 엠파시 박스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약쟁이들이 엠파시 박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왜 사용하냐면 저 반대편에 있는 그런 그 리더 성자죠, 성자. 뭐 이런 말 그대로 깨달은 자가 저 반대편에서 저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중독자가 저걸 갖다 댔을 때 마약보다도 더 깊은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마약을 끊어버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운동이 막 시작되니까 이 소설 안에서 이것을 이제 규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요원들이 있고 그 정부의 요원들이 이 엠파시 박스를 부셔버리고 이제 수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아무튼 이 엠파시 박스의 어떤 설계도만 이제 몰래 이제 감춰놓고 이제 끝나는 얘기인데 확실히 아무튼 이게 뭐냐면 그 60년대에 대한 은유입니다, 이게. 네, 그런 구루 문화 있잖아요. 구루 문화. 그런 영적 지도자와 이제 그것들 따라가는 그런 문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는 어떤 그런 소규모 정치 모임들인데 그런 어떤 그 소규모 그룹에 대한 사실 은유를 사실 이런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비슷한 어떤 기술과 이제 결합해가지고 사실 쓴 소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연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 이곳이 아니라 저곳으로 가는 이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현실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런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안, 뭐 평화, 뭐 자유, 이런 가치를 이제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사실 사이버펑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융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적인 인물은 이제 이 작품 안에서 딕시 플랜 9이라는 그 인간인데요. 이 인간은 이미 죽은 해커입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이제 숭앙하는 아주 뭐 천재적인 그런 해커인데 이제 해킹을 잘못하다가 이제 죽게 돼버린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이 해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윈터뮤트가 이제 살려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평소에 뭐 아무튼 그 모든 정신 상태나 데이터 상태를 다 이제 저장해 놓은 그 롬을 이제 빼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 딕스 플랜 9과 이제 케이스가 이제 서로 이제 힘을 합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나중에 딕시 플랜 9이 너무 지겨워요. 내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사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경험은 하지만 더 이상 나를 바꿀 수는 없다. 이미 나는 프로그래밍된 존재니까 하면서 나를 삭제해줘, 삭제해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삭제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 디지털 공간에 살아있는 어떤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느끼는 어떤 비극성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드러내는 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딕스 플랜 9이 사실 케이스보다 사실 더 좀 문제적인 인간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곱씹을 만한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그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 이걸 뭐라 해야 될까? 예, 작품 안에 자주 쓰이는 밈 같은 건데 이 작품 안에서도 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이제 이 표현인데 이 플랜 라인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아까도 딕시 플랜 라인은 왜 플랜 라인이냐면 딕시가 원래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거잖아요. 뚜뚜뚜뚜뚜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이 일직선으로 이제 저 라인이 그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육체를 초탈한 게 되잖아요. 죽은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플랜 라인이라는 게 일종의 그런 그 육체를 떠나게 된 그런 환희의 이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케이스가 위험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묘사가 계속해서 이 일직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플랜 라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종의 이제 상징은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닉 랜드라는 그 철학 이론을 하시는 분의 글에도 은유적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요 코드를 이해를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일직선의 라인을 우리는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뉴 로맨서를 제대로 읽어야지만 요게 그 얘기구나. 요게 근데 단순히 뭐 죽자, 뭐 죽어서 이제 비극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육체를 떠나가는 말 그대로 환희에 대한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랜 라인, 일직선 이거는 이제 이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이죠. 뭐 아까 딕시 플레이나인 말고도 이제 또 다른 그 매력적인 인물로는 이런 그 몰리 같은 이런 그 인물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조력자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소설 내에서 해킹 능력도 존재하고요. 동시에 저렇게 이게 강철 손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민첩하고 정말 뭐 수십 배 민첩한 존재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이버 상에서도 완전히 이제 초월해 있는 인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고 이 물리 안에서도 사실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더 재밌게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케이스야, 기껏해야 사실은 자기 외로운 골방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찌질한 그런 해커 그 이상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읽어봐도. 그런데 아까 뭐 딕스 플랜 9 같이 그런 복잡한 인간도 있고요. 인물적으로, 그러니까 저 분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몰리 같이 뭔가 다시 리메이크해도 될 만한 그런 이제 존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이렇게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윌리엄 깁슨이 이제 컴퓨터를 전혀 몰랐는데 뉴 로맨서를 썼다. 이런 거 이제 정설이죠. 정설인데, 또 다른 연구서를 봤더니 컴퓨터는 안 봤는데 남이 게임하는 건 봤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게임하는 건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적인 것을 보면서 뉴로맨서에 대한 상상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 근거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뉴로맨서에서 등장하는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 자체가 약간 게임적이에요. 정말로 그 묘사 자체가. 그 3D 공간을 이렇게 말 그대로 유영하는 듯한 그 이미지들이나 이런 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컴퓨터 게임에서 정말 자주 보던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이 막 묘사한 게 아니라 자기가 봤던 가장 가까운 가상현실에 가까운 것 그것이 컴퓨터 게임이었던 거죠. 당시에 뭐 아마 뭐
이런 아타리 같은 요런 기종을 봤을 것 같아요. 아타리나 아니면 뭐 애플2로 했던 그런 초기의 게임들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머스 리어리로 대표되는 저런 환각제 문화, 그리고 저런 게임, 이제야 이제 70년부터 간신히 시작된 그 컴퓨터 게임의 어떤 태동, 그리고 그 시기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사실 등장했던 그런 일본 버블 경제의 어떤 그런 위력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동시에 이 펑크적인 이런 스타일들, 이 한 네 가지 요소가 이제 섞이면서 사실 뉴로맨스의 사실 DNA로 흡수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그 브루스 베스키하고 또 다르죠. 네, 브루스 베스키는 이제 해커들, 정말 그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정말 리얼 저기 컴퓨터 해킹을 하는 애들을 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을 쓴 건데, 오히려 이 윌리엄 깁스는 게임적인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재밌는 작품을 쓰게 되었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요 시기에 이제 비슷하게 뭐 꼭 이렇게 어떤 SF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샌딘 같은 요런 분들은, 이런 분들도 보면 그냥 컴퓨터 공학자가 아니에요. 보면은 이 버추얼 리얼리티를 계속해서 꿈꿨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바이브 같은 그런 이제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전신을 이미 90년대에 만든 사람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뭐 80년대부터 막 전개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기계를 굳이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아까 그 사이버 펑크적인 그런 욕망, 그러니까 이 세계를 초탈하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여기에 데려오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한번 보실래요? 이제 93년에 구현된 건데, 이거는 케이브라는 작품이에요. 잠깐 보세요. The Cave Virtual Reality Theater is a projection based. In this one, the wand maps the user's head with the computer-generated head. As the user slices his head with the wand, he can see the different sections of the internal structure. Another use for the wand is the ability to pick and move virtual objects. Audio feedback is mandatory and invited researchers. 네, 저는 사실은 이 여러 공학자 중에서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의 아버지들이 많은데, 샌딘이 제일 좋아요. 샌디는 뭔가 자기의 미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어찌됐건 그냥 이 환각적인 어떤 경험을 이제 경험하는 데 이렇게 집중돼 있다면, 이분은 그걸 어떻게 경험시킬까에 대한 질문까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헤드마운트 디바이스만 쓰게 하지 않고 아예 주변까지도 다 저렇게 덮어버리거든요. 360도로. 저런 VR은 아직도 없습니다. 네, 아직 없는데 샌디는 완벽한 VR을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샌딘의 어떤 이 상상력도 사실상 이 미국의 그 한 60년대 이후에 그런 학생 히피 환각제 문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정설이에요, 정설이고, 이런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장난스러운 상상력으로 시작됐다는 건 정설입니다. 뭐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닉 랜드의 그 멜트다운이라는 선언, 뭐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아무튼 뭐 이상한 작품이에요. 뭐 철학도 아니고 선언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에세이도 아니고, 아주 복잡한 이상한 이제 물건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네트워크 공간을 우리가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런 이제 충격적인 선언을 하거든요. 94년에. 근데 여기서 쓰는 모든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 뉴로맨스에서 온 겁니다. 전부 다. 여기 뭐 뭐 바이러스라든지 윈터 뮤트와 뭐 이런 롬에 대한 얘기들, 뭐 K 전술,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뉴로맨스를 읽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 이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우리들끼리 이런 걸 이해한 이 사이버펑크 전사인 우리들끼리만 이해하게끔 이제 글을 쓴 것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거 짤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나무위키에 누가 너무 재밌게 레딧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사이버펑크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사이버펑크는 이런 존재론적인 문제, 뭐 자본주의 비판,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가능성의 뭐 공동체,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사실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인데, 우리들은 너무 멋있어, 저거
저 패션 뭐야 하면서 막 저 사이버펑크적인 패션 있잖아요. 형광색의 막 멋진 근미의 그런 힙스러운 그런 것들을 이제 집중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제 강의에서 일부러 뺀 겁니다. 사이버펑크적인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양식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뺀 겁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이 이야기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어떤 이야기거리로 던져드리고 싶은 사이버펑크는 우리가 아무튼 이런 전자적인 정보 위에 이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곳은 불안의 공간인가 아니면 자유의 공간인가 아니면 이런 어떤 인간의 이분법조차도 던져버릴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포스트 휴먼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언제나 다시 추락하고 언제나 그런 수많은 뭐 되게 악마화된 그런 존재들 정말 이 극종의 그런 존재들로 또 다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공간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이 사이버펑크 세계관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후의 작품들 중에서 진짜 사이버펑크스러운 그러니까 제 스타일입니다 그냥 여러분 뭐 진짜 가짜 이런 거 좀 웃긴데 아무튼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이버펑크물은 블랙미러 시리즈였습니다. 정말 블랙미러가 이건 거의 우리들의 한 5년 정도 뒤만을 딱 얘기를 하면서 되게 현실적인 이런 네트워크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블랙미러도 한번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에서도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논란의 게임인데 이 게임을 해보면서도 제일 좋았던 거는 이 브레인 댄스라는 그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이제 뭐 굳이 말하면 이 작품 안에서 약간 해킹,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그걸 이제 추론하는 어떤 그런 이제 기능을 주는 이제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그 이런 걸 탁 쓰고 그 어떤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 정보를 이제 탐색하는 그런 해커의 느낌을 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되게 싫어해요. 액션이 아니라서. 사이버펑크에서 이게 제일 뭐 싫다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게 제일 좋았어요. 총 쏘는 건 다른 장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총 쏘고 뭐 길 가고 하는 건 GTA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사이버펑크적인 세계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저는 이런 해커의 이런 어떤 그 정신 상태, 해커의 활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작품은 아무튼 놓치지 않고 구현해줬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조금 더 사회적이고 비판적인 사이버펑크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가라면. 네, 그래서 패션으로서의 사이버펑크가 아니라 그 우리 아까 베스키가 처음에 봤던 그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10대 아이들. 그래서 굳이 그 데모를 바꿔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넣어놓고 도망간 그 친구들. 그래서 이 모이칸 머리죠. 이 모이칸 머리하고 그런데도 해커의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발랄한 인터넷 반란 분자들이 앞으로 등장하고 그런 등장하는 자들이 이제 주인공인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좀 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작품에 하늘에 대한 묘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 하늘에 대한 묘사를 잠깐 제가 낭독해드리고 끝낼게요. 그 항구의 하늘색은 방송 끝난 텔레비전 화면색이었다. 케이스가 문과의 사람들을 어깨로 밀어내며 차스보로 들어갈 때 누군가 말했다. 내가 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제멋대로 엄청난 약물 결핍 상태로 몰입하는 것 같다니까. 요게 이제 첫 도입부죠. 아주 유명한 도입부죠. 그래서 항구의 하늘색은 방송 끝난 텔레비전 화면색이었다. 이게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문구 아닙니까? 근데 이것 말고도 하늘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자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묘사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처럼 밝은 하늘 때문에 도쿄 시내의 불빛은 물론 이거니와 후지사의 홀로그램 로고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이건 이제 네온 사인이 너무 밝아가지고 하늘 자체가 이제 사실 감춰져 버리는 그런 이제 미래의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제 등장한 이제 묘사인데 하늘은 또 다른 은색이었다. 지바다. 지바의 하늘과 치바겠죠. 그 비슷하다. 도쿄만인가? 그가 고개를 돌려 바깥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후지 일렉트릭의 홀로그램 로고가 보이기를, 무인 헬기가 보이기를, 그도 아니라면 제발 뭐든 보이기를 바랬다. 그의 뒤에서 갈매기가 울었다. 그는 몸을 떨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작품의 여러 이제 미덕 중에 하나는 이 하늘, 하늘이라고 하는 이 자연물을 텔레비전의 색깔로 비유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백남준스러운 그 충격적인 묘사로 시작했고 이런 묘사로 끝내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버펑크의 시대를 열은 이 저기 윌리엄 깁슨의 작품을 오늘 한번 이렇게 음미해보고 동시에 비판해보고 또 기원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